그러니까 깡생클럽 강유전무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말 동안에 미증시가 좀 많이 급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국내 증시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주말 동안 좀 있으셨을 텐데,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신흥국 증시들 전부 다 오늘 강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란 부분, 이게 실질적으로 신흥국들에 대해서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신흥국 내에서도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차별화 증시가 가능하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은 의아하실 겁니다. 미증시가 급락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예전도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역전이 되면서 신흥국 대비해서 선진 증시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현재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이제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 공작 회의가 마감되면서 그에 따른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국내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도 연결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위안화 자체도 절하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달러 대비해서 소폭 절상이 되는 모습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감 좀 갔던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기관에서의 배당 투자에 따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 그대로 잘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에서 업종별로도 강세가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였죠. 이제 미국에서 원유 수출 제한을 풀어둔다, 이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이 부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맨 처음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이 부분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들도 모멘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낙폭 과대주였죠. 이 시간에서도 많이 다뤘었지만 실적이라든지 밸류라든지 여건이 예전보다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던 그런 섹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증권업종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승의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 줬었습니다. 추가적인 강세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성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보통 이제 1월달 되게 되면은 1월달에 코스닥 시장에서 상대적인 강세가 이진다, 1월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OLED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장비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까지 해서 이미 시장에서는 다 다뤘던 이야기들인데, 이 종목들이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과연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냐, 그리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느 정도 미국의 금리 인사에 대해서 선반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맞을 겁니다. 자, 우선 미 증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를 보면은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하나가 나오죠. 바로 2011년도에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했었죠. 그러니까 미 S&P 500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자그마치 상승세가 이어졌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사한다란 말이 언급되었었던 이제 상반기 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한번 꺾였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재차 약세를 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 상단 자리가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되던 구간이 무슨 자리냐면은 S&P 500의 자산가치 PBR을 갖고 이야기할 때 2.8에서 3.2배 수준인데요. 그 라인대가 오게 될 때마다 실제로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박스권의 흐름을 볼 때 이제 1998마디 정도가 이제 전체 박스권의 중간마디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크게 무너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 강세, 이에 따른 선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도 힘들지만 하락이 떨어지기도 힘든 것은
미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올해 4분기 같은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분기부터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빠질 가능성은 역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자체가 시장에서 크게 급락이 떨어질 때는 국내 증시가 아무리 이제 신흥국들 중에서도 디커플링이 나온다 하더라도 디커플링 자체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미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국내 증시는 차별화가 돼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한번 주봉사에서의 그립 똑같은 기간 동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차이가 많죠. 미증시는 2011년도 하반기부터 5년 동안 상승했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5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박스권 갇혀 있으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잠깐 돌파가 나오는 흐름도 있었는데 이 돌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소형에서 다 만들었었던 거죠. 대형 같은 경우는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급락 떨었다가 상단 다시 맞추고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아준 그런 모습인데 이 라인대에서 다시금 위쪽 방향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장을 볼 때 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모멘텀이 많죠. 우선은 신흥시장 자체가 그동안 5년 동안 선진국 대비해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기 때문에 밸류적인 메리트가 높다는 것이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뭐 안 좋은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그런 상태죠. 자, 실적이 최고치인데 지수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 뭡니까? 굉장히 밸류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신흥국에서 모멘텀은 우리가 주로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중국에서 찾아줘야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어지는 것들이 많죠. 1대1로 정책이라든지 AIB를 통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가 나타난 부분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이번에 경제 공작회에서 나왔던 부분이 중국에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부분은 수요와 공급, 특히 철강이라든지 금속 뭐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공급이 완화가 나타나고 수요 자체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 국내 지수는 N자형 상승 마디가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박스권 상단을 내년에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됐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사실 체크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띱니다. 이거는 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금융시장 같은 경우,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강세인데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조달하는 금리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보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는 차별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 차별화가 나타나야 되고 신흥국 내에서도 구분을 지어야 되겠죠. 산유국가 그리고 인프라 투자라든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제조국가 이런 쪽으로 차별화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차별화 나올 때 중요한 거는 중국이라든지 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수출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내수가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 쪽이 잘 되려면 글로벌 경기 여건이 좋아져야 된다는 건데요. 글로벌 경기 여건이 그럼 좋아진 상태가 들어오고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됐다. 뭡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뭐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떠들어대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상향시켰는데요. 무디스 신용 등급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아주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데 IMF가 온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배경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뭐 가계부채가 1,300조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되지는 않겠죠. 현재는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이 지금 현재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AA2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국가 신용등급을 올린 배경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서 가계부채가 많지만 실제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TV라든지 DTI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집값의 최고 60% 정도가
대출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실제로 개인들이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현재 집값에서 30%에서 40%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은행권이나 이런 쪽까지는 무너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선진국 대비해서 약세였다고 했었죠. 그래도 환율까지도 문제였었기 때문에 많은 기간 동안에 구조조정과 그리고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얘기할 때 불황의 흑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황의 흑자건 뭐건 간에 적자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경상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에 인해서 외환 보유까지도 안정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 국가 부채 자체가 뭐 실질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국가 부채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그 외적인 지역에서 다른 신흥국들이 리스크가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다. 이런 쪽에서 평가를 후하게 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흐름이 나올 때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환율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시장을 보게 되면 앞전하고 똑같죠. 제가 왜 앞전에 1190원을 넘어갈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환율적으로 1190원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1200원을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1200원을 가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굉장히 경계감이 확대가 되고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손절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라인대를 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1174원에서 1181원 요 라인대를 작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일봉상에서 볼 때는 쌍봉형의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국내 원달러 환율 시장은 안정성을 찾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원달러 시장이 안정성을 띠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완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도 제한이 되겠죠. 즉 채권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안정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십니다. 환율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쪽도 여전히 좋은 쪽이 됐죠. 환율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수출 기업들이 좋다?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나타나는 것이 국내 수출 기업이라든지 내수 기업이라든지 전부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이자를 더 많이 물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악재다. 이런 얘기를 하죠. 환율이 빠지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많은 기업이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잃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올라도 날리고 빠져도 날리고 맨날 날리죠.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환율이 안정권을 나타내면서 예전의 환율보다 높은 가격이면은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지금 시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 비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좋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뭐래도 안 좋다만 얘기하는데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지금의 환율 흐름은 상당히 안정적인 구간이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2016년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될 때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금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신흥국가 그리고 선진국에 대한 자금 유출입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머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머징 증시를 보게 되면은 특징이 있죠. 바로 올 한 해 계속해서 매도세가 거의 유출만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중간에 한번 3월달에서 5월달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자금의 유출이 일어났었는데 정점을 찍은 게 언제입니까? 바로 9월달입니다. 9월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다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중국에서의 경기 둔화 우려 다 나타났던 시기죠. 그러니까 이때 피크를 찍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축소가 되면서 지난주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을 전후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축소가 나타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는 펀드 자금 자체가 서서히 완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자, 선진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뭡니까? 올 한 해 계속해서 자금의 유입이 있었죠. 그러다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것이 9월달 한번 크게 출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미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일본 증시도 시장에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 유입이 되긴 했지만 FOMC, 그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금 유출이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선진 시장은 계속해서 자금의 유입이 나타나던 흐름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합니까? 유출입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변동성도 커졌고 자금 유출 규모도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을 전후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선진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업 물량도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 다음에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약세장으로 연계되는 케이스가 앞전에도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도 나타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니까 신흥국의 리스크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중심인 나라입니다. 교역이 중심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전에 미국에서 돈을 풀고 유럽에서 돈을 풀던 2012년하고 비교했을 때 유럽에서 위기가 터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그때 하고 미국에서 경기가 괜찮다 나오면서 금리 인상한 지금하고 경기 여건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지금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흥국에 대해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이미 2014년부터 계속해서 받아왔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추가 자금 유출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그 과정이 나타나야 될 텐데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될 때는 다시 한번 신흥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12월 달은 연말 증시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자금 외국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유입된다. 그런데 내년 1월 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늘 가겠다. 그게 그대로 이어진다. 보장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미 시장에서 코스닥이나 중소형 같은 경우는 섹터별로 이미 테마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적인 종목들까지 다 같이 가기에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향후 전망이라든지. 그런데 대형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1월 달부터 유입이 된다면 시장에서 기관에서의 배당 투자 들어왔던 것 같이 나간다 하더라도 소화를 다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좋다고 보는 건데 자 올해 연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지수 연봉 차트를 보니까 이제 양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음봉을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금 양봉으로 바뀐 모습인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자그마치 5년, 6년 동안 박스권에서의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실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2011년 이후 최대치를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럼 박스권의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아래쪽으로 떨어지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낮죠. 반면에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뭡니까? 좁은 박스권을 5년, 6년 동안 거친 만큼 박스권 마디폭만큼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기관 투자자들이나 증권사들, 외국계에서나 다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내년도 여전히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박스권의 근거가 뭐냐? 미증시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변동성과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흥국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니까 신흥국은 중동에서 유가가 급락 떨어지니까 뭐가 안 좋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앞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겠습니까? 좋을 게 하나가 없죠. 뭐가 좋겠습니까? 중동이라는 나라가 유가가 비싸니까 중동이라는 나라가 발주, 공사 발주라든지 중동에서 소비가 막 일어나가지고 좋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동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무역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냐? 이것도 따져봐야죠. 반대로 유가가 낮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비가 잘 나온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낮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싼 유가를 가지고 와서 원재료 가격으로 싸게 있으니까 올해 화학이라든지 정유회사들 어떻게 합니까?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도 강세를 띠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금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대륙이 어디냐? 바로 중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여러 군데 다 합치기 때문에 아시아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러면 유럽이 좋아져야지 우리나라도 좋을 수 있고 중국도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양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역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미국의 경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개선이 되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미국, 유럽,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에서의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아 신흥국들 전체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 중동 지역은 한 7.8%의 교육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동 쪽에 소비가 위축된다 하더라도 소비가 아주 급락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012년 그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그때는 유가가 비쌌죠. 비싼데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율이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글로벌 경기 괜찮다 하면서 올라가긴 합니까? 전혀 아니죠. 유가 하나 빠진다 해서 문제되지가 않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을 굉장히 다변화시킨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랜 시간에 거쳐가지고 해온 작업이란 거죠. 왜? 우리나라가 만일 예전처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따라서 가는 거고 미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럼 중국의 비중이 높으니까 중국이 좋아지면 좋아지겠지만 나빠지면 또 나빠지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수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유럽, 미국이 괜찮은 상태가 되고 그 외적으로 일부 지역이 비중이 작은 지역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기가 꺾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글로벌 무역이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게 잘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중동의 리스크가 커진다. 중도 산유국들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 맨날 문제만 생깁니까? 그러니까 중동이 위험해지니까 신흥국이 무너진다. 어디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유가가 급락한다 해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가가 이제 바닥을 짚고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 더더욱 시장은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디커플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국내 증시가 차별화될 수가 있고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도 많다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그래요. 비관적인 이야기가 만연할 때 그때가 바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시장은 바닥이에요. 좋은 시장이죠. 싸고 좋은 종목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증권주가 강세 띄었습니다. 증권주가 강세 왜 띄었겠습니까? 이미 시장이 바닥을 치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새로운 마디를 시작한 자리다. 새로운 마디 시작하기 전에 앞전에 8월달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닥 따지고 선도주가 튀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 순환이 이어졌다고 했었죠. 지금 그 과정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정유가 한번 강세를 먼저 선도주 그대로 역할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유통주들도 반등이 세게 나오고 그 외적 건설, 조선 한 번씩 다 나왔죠. 증권도 오늘 나온 거죠. 왜? 밸류적인 메리트가 있고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그리고 예전 대비해서 시장에서 실적이라든지 업황은 돌아갔으니까 성장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평가 메리트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업종도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낙폭과대 순환이 현재 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마디니까. 새로운 시작점이니까. 그럼 증권업종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 지수는 올 한 해 아주 어마어마했었죠. 상반기에는 아주 엄청나게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이후로 아주 주구장창 내려왔습니다. 상승 기간수가 한 4개월 있다면 하락 기간수는 거의 8개월 정도를 보일 정도로 지속적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시장 특징이 뭡니까?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래 증가세가 확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물론 모멘텀이 좋죠. 어디서? 국가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모멘텀 주니까 증권업종도 모멘텀 받는다가 되죠. 왜? 금융섹터니까. 그럼 지금 위치는 무슨 자리입니까? 세경의 그림자리에서 상단 자리 21선도 돌파 자리 한 번에 세경 돌파 나왔죠. 그러면 세경 돌파가 나왔으니까 증권업종 지수도 어떻게 됩니까?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고 전체 하락 추세를 넘어간 그림이 됐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추가적으로 바닥 다지기를 하거나 옆으로 행보할지언정 추가적인 급락은 증권업종은 이제 없다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업종이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이 없다. 그럼 뭡니까? 상승 쪽만 남은 거죠. 근데 그 상승이
차근차근히 숨쳐져 갈 거냐, 빠르게 갈 거냐, 그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납폭과대주들 주워 담아놓고 알아서 모멘텀 한 번씩 들어오면 시세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재 시장이고 그게 대형주에서 납폭과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납폭과대에서 아직까지 시세가 못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을 봐야 됩니까? 철강이라든 이런 쪽도 봐야 되겠죠. 왜? 중국에서 구조조정 가속한다고 했었죠. 가속화되면서 철강 산업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쪽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겠죠. 중국에서 공급은 완화된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내년에 AIB라든지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철강 수요 자체가 증가하면은 중국에서 공급 과잉을 유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의 균형이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국내 철강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겠죠. 앞전에 제가 방송에서 해드렸었죠. 국내 철강사들이 계속해서 밸류가 저평가가 되고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이 뭐냐?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철강업종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업종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하락만 하다가 지금 바닥권을 만드는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산다.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은 지속적으로 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 물량은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진 상태고 기관이 물량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모멘텀만 들어오면 뭡니까? 돌파형이 나오겠죠. 그럼 돌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전체 하락 추세를 이번에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그 과정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납폭과대 순환이 현재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수가 강하게 위로 갈 때는 주도주가 또다시 부각이 될 겁니다. 다만 전기차나 이쪽은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은 제한된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기차 주도주다. 제가 굉장히 일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차는 이제 좀 시계 냅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중소형 코스닥 쪽에서는 전기차 테마가 움직이고 있지만 대형 쪽에서는 좀 시계 냅두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납폭과대 공략을 하시고요. 새로운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되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내일 시장 다들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깡생크럼 강전 전문가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